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껏 좋은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고 믿으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내 욕구보다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말지 하며 양보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은 분명히 더 많이 줬고 더 많이 희생했고 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존경이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함이라는 차가운 반응뿐이었다는 게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면 상대에게 내 모든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혹은 아직 잊지 못해 매달리고 있는 옛 연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나를 깎아내고 그들의 사소한 연락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내 삶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 완전히 옮겨버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당신의 그런 헌신이 상대방을 감동시켰나요? 아니면 당신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현실은 잔인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선을 다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죠. 당신은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왜 그 좋음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만드는 초대장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한한 친절보다 신비로움, 강함, 그리고 단단한 자존감에 훨씬 더 강하게 끌린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묘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반면 내가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 나를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 확고한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존경심과 갈망을 느낍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돋보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며 존중받고 싶다면 이제부터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나쁜 사람이 되라고? 그럼 남을 해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건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나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온 무조건적인 친절과 자기희생적 태도라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굴어야 사랑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관계, 특히 남녀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착함은 때때로 능력 없음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됩니다. 당신이 상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항상 그들의 스케줄에 맞추고 거절 한 번 못하는 모습은 상대방 눈에 배려심 깊은 남자가 아니라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가치 낮은 남자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간절하게 누군가의 관심을 얻으려 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친절 뒤에 숨겨진 제발 나를 좋아해줘, 나를 인정해줘라는 그 절박한 메시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관계의 권력은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구걸하는 사랑은 결코 존경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다면 항상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 고질적인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간청 없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법,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존중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쥐어준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권력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친절함이라는 가면을 벗고 당신 내면의 강함을 깨워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만만한 좋은 사람에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남자로 변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밀당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심리적 혁명에 가깝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을 갉아먹던 그 착한 남자 콤플렉스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왕관을 쓸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어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세요. 그 변화의 시작,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더 잘해주면, 내 진심이 닿으면 결국 그 사람도 내 가치를 알아주고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관계, 특히 남녀 사이의 심리는 수학 공식처럼 투입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관계에는 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비슷하게 에너지를 투자하며 균형을 맞출 때 유지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상대방은 10만큼 투자하는데 당신은 100, 아니 200까지 쏟아붓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과하게 투자하는 순간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넘어 지루함과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내 곁에 있겠구나.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챙겨주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급락합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비유하자면 희소성의 원리와 같습니다. 시장에 흔하게 널려 있고 언제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물건에 누가 열광하나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하기 힘들고 가치가 높으며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물건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가졌을 때 비로소 큰 만족감을 느끼죠. 그런데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당신의 친절과 배려가 너무 흔해진 나머지 이제는 그것이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기본 옵션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번 되짚어보세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주말 계획을 취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이 읽지 않는 메시지를 보며 몇 시간 동안 휴대폰만 쳐다보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하며 전전긍긍했던 밤들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상대가 조금만 차갑게 굴면 불안해져서 더 많은 선물과 더 많은 다정함으로 그 빈틈을 메우려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불안함에서 나오는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막히는 부담감을 줍니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당신이 그렇게 정성을 쏟을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쉬운 사람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흔히 매너 좋은 남자, 다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다정함은 배려가 아니라 굴복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때 상대는 당신을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 없고 나에게 매달리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손에 남은 건 공허함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당신의 그 정성은 요구한 적 없는 과잉 공급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상대가 보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치는 상대가 매겨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무너진 균형은 더 많은 희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희생은 당신을 더 깊은 늪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제공하던 그 다정함, 그 시간, 그 배려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비로소 상대방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핍이 생겨야 갈망이 생기고, 갈망이 생겨야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우주에서 위성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궤도를 이탈해야 합니다. 타인을 빛내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국은 외로움뿐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를 통해 당신이 처한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어떻게 자신을 태워왔는지, 그리고 왜 그 불빛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짧은 상상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당신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방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당신의 손끝에 작은 촛불 하나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 촛불은 당신이 이 관계에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랑이자 희망,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이 작은 불꽃이 꺼질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불꽃을 감싸쥐고 아주 작은 바람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죠. 누군가 옆을 지나가다 무심코 일으킨 바람에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제발 꺼지지 마.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이 불꽃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당신은 온 신경을 그 작은 불빛에 집중합니다. 손가락 끝은 뜨거워지고 온몸은 긴장으로 뻣뻣해집니다. 당신은 이 불빛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잠을 줄이고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감정을 죽여가며 오직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에만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비극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그 불빛 덕분에 방 안을 밝게 누리고 있는 상대방은 당신이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손을 떨며 불꽃을 보호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빛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 당신의 손등에 얼마나 많은 화상 자국이 남았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빛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걷고 빛이 있으니까 당신의 다정함을 누립니다. 때로는 그 빛이 조금만 약해져도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라며 당신을 탓하기까지 하죠. 당신이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태우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관계라는 촛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상대방에게 당신은 그저 편리한 조명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의 희생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당신의 존재감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고 그 결과물인 빛만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그 빛의 소중함을 언제 깨닫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불꽃을 더 세게 감싸 쥐었을 때? 당신이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을 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빛의 소중함을 깨닫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그 불빛이 완전히 꺼졌을 때입니다. 갑자기 방 안이 다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이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어둡지? 그 빛은 어디로 갔지? 라며 허공을 더듬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그 따뜻한 빛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태워가며
필사적으로 지켜내고 있었던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꽃은 꺼졌고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손을 떨며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자가 이 지점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손을 떼면, 내가 이 노력을 멈추면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온몸으로 막아내야만 겨우 유지되는 불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없으면 꺼져버릴 사랑이라면 그것은 애초에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강박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불꽃을 더 세게 감싸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입니다. 불꽃이 흔들리게 두세요. 아니, 차라리 꺼지게 두세요. 그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당황하며 당신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세요. 진정한 가치는 채워져 있을 때가 아니라 사라졌을 때에 증명됩니다. 당신이 제공하던 그 무한한 친절과 배려라는 빛을 거두어 드릴 때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가치가 상대방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당신을 찾게 만드세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당신의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품격 있는 복수이자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을 끄는 행위가 어떻게 당신을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동시에 어떻게 당신을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모시키는지 그 구체적인 반전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나쁜 사람이 되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에서 강한 저항감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평생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나쁜 사람이 되라고? 그럼 무례하게 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는 건가? 라고 말이죠. 단언컨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나쁜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정의하는 나쁜 사람이란 바로 심리적 경계선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의 가치관을 꺾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믿어왔던 착함은 사실 진짜 친절이 아니라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선택한 비겁한 수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친절할 수 있지만 그 친절은 자신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반면 당신의 친절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얻어내려 했던 거래였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원리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얻기 힘든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하고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며 아무런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삶이 매력적일까요? 아니요. 지루할 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당신을 정복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느낄 수 있었던 갈망을 죽여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나쁜 사람의 가면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나쁘다는 것은 상대방의 기대치를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내 말에 동의하겠지.
내가 조금만 밀어붙이면 결국 내 뜻대로 되겠지라고 믿고 있던 상대방의 예상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부당한 요구에 선을 긋기 시작할 때 상대방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불편해할 겁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변했다라며 당신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반전의 시작입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긴장감이고 그 긴장감이 바로 매력의 씨앗이 됩니다. 상대방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당연하게 내 곁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을 내 곁에 두려면 나도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이 그동안 겪었던 무시와 소홀함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완벽하게 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투명해서 속이 다 보이고 너무 다정해서 긴장감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편안할 순 있지만 결코 매혹적일 순 없습니다. 매력은 적당한 거리감과 약간의 예측 불가능함,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강함에서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착한 사람으로 남아서 누군가의 발판이 되어줄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되어 존중받는 남자가 될 것인가? 기억하세요. 진정한 매력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귀하게 다루며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성벽을 쌓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성벽 너머에 있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함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구걸하는 사랑에서 끌어당기는 매력으로 넘어가는 심리적 프레임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뇌 속에 박혀있는 착한 남자라는 오래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가치 있는 남자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머릿속 설계도를 바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경계 세우기, 나쁜 사람이 되기 같은 것들은 일종의 전술입니다. 하지만 전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략, 즉 당신의 사고방식,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바뀌지 않은 채 기술만 쓴다면 당신은 그저 친절했다가 갑자기 까칠해진 이상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프레임이 바뀌면 당신의 모든 행동은 여유 있는 남자의 당당함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을 정의해 봅시다. 저는 이것을 승인 구걸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레임 속에 있는 남자는 항상 상대방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이 말을 하면 화내지 않을까? 지금 연락하면 너무 성급해 보일까? 끊임없이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그 반응에 따라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죠. 이 상태의 당신은 관계에서 피고인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판사석에 앉아 있고 당신은 그 판사 앞에서 제발 저를 사랑해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변호하고 증명하려 애쓰는 모습이죠. 생각해 보세요. 판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모습은 절박함으로 읽히고 절박함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바로 선택자 프레임입니다. 선택자 프레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를 질문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혼란을 느끼실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선택하는 입장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상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방이 약속 시간을 갑자기 미뤘다고 칩시다. 승인 구걸 프레임의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바쁜 일이 있겠지? 괜찮아. 언제든 시간 맞춰줄게. 그리고 상대에게 괜찮아. 내 편한 시간에 맞춰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겉으로는 배려 같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이해심 넓은 모습을 보이면 나를 더 좋아하겠지? 나는 보상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반면 선택자 프레임의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 시간을 갑자기 바꾸는 건 내 기준에서는 예의가 아니야.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아, 그래? 그런데 나는 이미 일정을 다 맞춰놔서 갑자기 바꾸는 건 좀 어렵네. 다음번에 내가 확실히 시간 될 때 다시 잡자. 어떤 남자가 더 매력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의 남자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시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끌어당기는 매력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세계가 확고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타인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왠지 모를 여유가 느껴지고 그 여유는 곧 강함과 능력으로 인식됩니다. 이 남자는 내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줄 때 비로소 상대방은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상실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바로 당신을 갈망하게 만드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자신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우리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입술 끝에 매달려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승인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상대방의 리액션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는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더 멋진 남자로 만드는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는 피고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왕좌에 앉아 누구를 곁에 둘지 결정하는 왕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매력은 채우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어도 괜찮다는 여유에서 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대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상대는 당신의 사랑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심리적 프레임은 장착되었습니다. 판사석에서 내려와 당신의 왕좌로 돌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 프레임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6단계 전략 중 그 첫 번째, 당신의 인생과 관계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는 스테프 1 규칙의 제작성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가치 있는 남자가 되는 6단계 전략 중 그 첫 번째 단계, 바로 스테프 1 규칙의 제작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관계의 공식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결국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겠지. 하지만 이제 이 공식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공식은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당신을 호구라는 늪으로 끌어들이는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심리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과 긴장감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에 안도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지루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것에는 불안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과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끝없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상대의 모든 요구에 괜찮아, 내가 좋은 대로 해라고 답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이미 다 읽은 책과 같습니다. 내가 언제 연락해도 받아줄 사람,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웃으며 들어줄 사람. 이렇게 모든 결과가 뻔히 보이는 관계에서 어떤 설렘과 긴장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다. 절대 없습니다. 당신의 무조건적인 친절은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이라는 책을 덮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많은 남자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려해주면 상대방이 고마워하겠지. 아니요.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배려는 고마움이 되지만 과도한 배려는 권리가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뇌는 그것을 기본 설정값으로 인식합니다. 이제 당신의 친절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기본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본 옵션이 한 번이라도 제공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고마움이 아니라 불쾌함을 느낍니다. 왜 갑자기 변했어?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매력과 존경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하지 않음이란 상대방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죠. 경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선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을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이끌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타인이 소중히 여겨줄 리 만무합니다. 당신이 경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할 때 상대방은 당신을 착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의 아래 단계로 설정하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존경받지 못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관계 규칙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제1원칙은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 수호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섭겠지요. 규칙을 바꾸면, 즉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그동안 당신의 친절을 공짜로 누리던 사람들이 불편해할 겁니다. 너 변했다, 이기적이다 라며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이 더 이상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게 된 것에 화가 난 것뿐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이 경계를 세울 때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을 가졌구나라고 느끼며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가치 없는 사람을 걸러내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을 곁에 두게 만드는 필터와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결국 누구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경계 없는 친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강렬한 비유 하나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무조건적인 착함이라는 덫에 걸리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뇌리에 평생 남을 아주 강렬한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장소나 사람이 아주 많은 공용 욕실에 놓여 있는 비누 조각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 비누는 어떤 상태인가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며 그 비누를 사용합니다. 거품을 내기 위해 세게 문지르고 자신의 때를 씻어내고 그러고는 아무런 감사함 없이 그냥 옆으로 툭 던져놓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누는 원래의 예쁜 모양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작아지고 닳고 닳아서 결국엔 아주 작고 볼품없는 조각만 남게 되죠. 이 비누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만 쓰이고 용도가 다하면 버려지는 것, 비누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존재할 뿐입니다. 사실 비누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비누의 존재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당신은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그 비누 조각처럼 대우받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관계가 혹시 이 비누 조각과 같지는 않나요? 상대방이 힘들 때만 찾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 심심할 때만 부르는 심심풀이 땅콩, 혹은 정말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만 연락 오는 편리한 해결사. 당신은 그것을 헌신이라 부르고 사랑이라 믿었겠지만 상대방의 관점에서 당신은 그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누였을 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저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딱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제가 조금 달아 없어져도 괜찮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하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당신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끌어당겨 쓰게 내버려 두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당신을 문지르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편리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인격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 착취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 당신이 그것을 배려라는 이름으로 참고 넘기는 그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절대 줘서는 안 될 무시무시한 권력을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당신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즉 당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상대에게 넘겨준 셈이죠. 당신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깎여나가야 하는 비누 조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되는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비누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상대가 당신을 비누처럼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비누처럼 굴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낮게 설정한 것입니다. 즉, 이 비극의 열쇠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열쇠를 돌려 당신의 가치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가치는 상대방이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의 손에 쥐어달아 없어지는 비누 조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구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비누 조각의 삶을 청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세워 나를 지켜낼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 전략적인 단호함이 어떻게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지, 그 첫 번째 규칙인 존중 아니면 버리기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인생 규칙의 첫 번째 단추를 끼워 봅시다. 아주 단순하지만 실행하기에는 가장 고통스럽고 단호함이 필요한 규칙입니다. 바로 존중 아니면 버리기입니다. 말이 좀 세죠?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정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나를 갉아먹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남성들은 의리나 배려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내 호의를 권리로 여기며 함부로 대할 때조차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예의 바른 말을 쓰고 가끔 칭찬을 해주는 것. 아니요, 그것은 단순한 매너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나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건 좀 불편해, 지금은 내 시간이 필요해, 그 행동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노력. 그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만약 당신이 명확하게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농담인데 왜 그렇게 진지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라며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거나 가스라이팅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다정함만을 사랑하는 것뿐이죠.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인생 공간을 내어주는 것은 당신의 삶이라는 깨끗한 방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상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만약 내가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쳐내기 시작하면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해서 나를 떠나가면 어쩌죠? 자, 이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당신 곁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경계가 없고 만만하고 언제든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과연 당신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더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무조건적인 수용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모래성 같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힘들어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들은 가장 먼저 당신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사라져야만 했던 필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은 당신의 손실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정리하는 가지치기 과정입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그 자리에 진짜 꽃이 필 수 있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너 변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최고의 칭찬으로 들으세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절망 섞인 탄식입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괴로울 겁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은 통증을 동반하죠.
특히 착한 남자로 살아온 분들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행위 자체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타인에게 친절하기 위해 자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모두 앗아갑니다. 쓰레기통에 가득 찬 오물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향기가 당신의 삶에 찾아오길 기대하시나요? 이제 단호해지십시오.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증은 오직 존중 하나뿐입니다.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든 당신의 인생에서 과감하게 로그아웃 시키십시오.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야 비로소 당신은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며 단단한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강함과 주관의 매력을 느끼는 진짜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 말이죠. 이제 첫 번째 규칙을 마음에 새겼다면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존중 없는 사람들을 쳐냈다면 이제 비어있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채우느라 텅 비어버린 당신의 내면을 어떻게 다시 구축하고 어떻게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이기심이라는 이름의 자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인 존중 없는 관계 쳐내기를 실천하려 하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주 강력한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 성실함과 배려를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한국 남자들에게 나를 우선시하라는 말은 마치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처럼 들려 죄책감을 유발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프레임 전환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방치였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타인에게만 쏟아붓는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강한 이기심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당신은 누군가를 끌어당기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나요? 아마 그 사람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훨씬 위에 두었을 겁니다. 상대방이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라고 물으면 이미 잡아놓은 친구와의 약속이나 내 개인적인 휴식 시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겠죠. 어떻게든 시간을 짜내서 당연하지. 너 편한 시간에 맞출게라고 답했을 겁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 감정까지 그 사람의 톤에 맞춰 조정하며 어떻게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당신의 삶을 상대방에게 맞췄을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더 깊은 매력을 느꼈나요? 아니면 당신의 그런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더 무심해졌나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맞추는 순간 당신은 가치 있는 남자가 아니라 언제든 조정 가능한 편한 남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규칙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삶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지 말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감정까지 희생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구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타인의 의견보다 나의 행복을, 타인의 인정보다 나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가기로 1시간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 예약해둔 강의 시간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호출에 흔들리지 마세요. 미안,
지금은 내가 계획한 일이 있어서 안 돼 대신 내일 저녁엔 어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기준을 지키며 단호하게 행동할 때 상대방은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타인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해주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다루기 시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상대를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세계로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입장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당신만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자신에게 투자하며 내면의 단단함을 키워갈 때 당신에게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유라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여유는 내가 없어도 내 삶은 충분히 멋지고 행복해. 하지만 내가 함께한다면 더 좋겠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걸하지 않는 사랑, 끌어당기는 매력의 본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옵션이 되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당신 스스로가 정답이 되십시오. 당신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아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원인 관심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무조건 퍼주는 친절이 왜 가치를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나의 주의 집중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상대방이 안달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경제학적 원리인 주의 집중의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의 집중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치솟죠. 놀랍게도 이 법칙은 인간관계, 특히 당신이 상대방에게 쏟는 관심과 주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당신의 관계 방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당신은 아마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빚을 비추고 있었을 겁니다. 상대방의 메시지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답장이 늦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며 휴대폰을 수백 번 확인하죠.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분석하는데 당신의 하루 에너지를 다 썼을 겁니다. 당신의 세상은 온통 그 사람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작은 행성 같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그 엄청난 양의 관심과 주의는 상대방 입장에서 공짜로 무제한 제공되는 서비스와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든 얻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끊기지 않는 관심. 그런 관심에 누가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너무 과한 관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 말고는 아무런 관심사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당신을 지루하고 가치 낮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관심이라는 화폐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가치가 영원에 수렴하게 된 것이죠.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상대방이 당신을 더 적게 존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친절과 관심이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경제 법칙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과 주의에 가격표를 붙이세요. 무제한 무료 제공 서비스를 당장 중단하고 유료 멤버십 제도로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돈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과 존중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고받는 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10만큼의 관심을 보이면 나도 10만큼 돌려주세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0만큼의 관심을 보인다면 당신 역시 0만큼의 관심을 주면 됩니다. 이것은 치졸한 계산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기 보호 전략입니다. 모든 것을 제한 없이 퍼주는 순간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과 주의가 한정판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깨닫는 순간 상황은 반전됩니다. 당신이 항상 준비되어 있던 상태에서 가끔은 바쁘고 가끔은 자신의 일에 몰두해 연락이 늦어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상대방은 비로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평소처럼 바로 답장이 안 오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궁금함과 불확실성이 바로 매력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게 만드세요. 당신의 주의의 집중을 얻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해서 획득해야 하는 보상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상대방은 당신이 제공하는 다정함과 관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누 조각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공용 비누가 되지 마세요.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는 오직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관계의 게임 법칙을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과감히 쳐냈고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건강한 이기심을 갖췄으며 당신의 관심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을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과 규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동과 에너지가 뿜어내는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늦게 하는 기술적인 밀당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되찾아오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스테프 1을 넘어 스테프 2로 들어갑니다. 상대방에게 고정되어 있던 당신의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는 법, 주의 집중의 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완전히 몰입할 때 세상이 어떻게 당신을 바라보게 되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리죠. 자, 이제 우리는 규칙을 세우는 단계를 넘어 당신의 에너지 자체가 뿜어내는 방향을 바꾸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바로 스테프 2 스포트라이트 이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는 어디를 비추고 있었나요? 아마 99%의 시간 동안 그 조명은 당신이 아닌 상대방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메시지의 말투가 평소보다 조금 차가운 건 아닌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당신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는 오직 상대방이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은 무대 뒤에서 조명을 조절하고 대본을 짜고 상대방이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서포트를 다하는 스태프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상대방만 비추고 있다면 정작 무대 중심에 서 있어야 할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방치됩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결국 상대방의 눈에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배경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조명 스위치를 과감하게 돌릴 시간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상대방에게서 거두어 당신 자신에게 비추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연락을 늦게 하거나 일부러 차갑게 구는 밀당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축, 즉 에너지의 초점을 완전히 나에게로 옮기는 심리적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상대방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멋진 세계에 초대된 특별한 손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과 손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공은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통제하지만 손님은 주인공이 정해놓은 규칙과 분위기에 적응하며 그 공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하루가 상대방의 연락 하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운 목표와 열정,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당신의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십시오. 대화의 주제를 바꾸세요. 너는 오늘 뭐 했어? 뭐 먹었어? 같은 상대 중심의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요즘 빠져있는 공부, 당신이 도전하고 있는 운동, 당신이 꿈꾸는 미래와 당신을 설레게 하는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모습,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만족하고 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은근하게 보여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삶이 너무 즐거워 라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세계가 확고한 사람에게 강력한 매력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느꼈던 그 편안함이 지루함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호기심이 들어설 차례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주의 집중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상대방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나에게 집착하지 않지? 왜 내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지? 대체 저 남자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불확실성이 바로 강력한 끌림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조명을 자신에게 비추는 순간 상대방은 오히려 그 빛을 따라 당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들을 쫓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세계가 궁금해서 기웃거리게 만드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당신의 에너지가 더 큰 목표와 성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비로소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진 남자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옮겼을 때도 여전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중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그 비누 조각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빛을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낭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미련 없이 조명을 끄고 그들을 어둠 속에 남겨두면 됩니다. 당신의 빛은 오직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빛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야 하니까요. 자, 이제 당신은 무대의 중심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조명은 당신을 비추고 있고 당신은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면 금방 다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스테프 3 전략적 무시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때로는 침묵과 부재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그 치명적인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깊고 본질적인 심리적 전쟁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스테프 2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씀드렸지만 막상 실행해보면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도 정말 괜찮을까? 혹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계속해서 당신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승인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인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스위치가 내 손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다정하게 말해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고, 상대방이 조금만 차갑게 굴면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며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상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행복과 자존감이라는 소중한 리모컨을 왜 남에게 맡기고 계신 겁니까?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내 가치가 널뛰기를 한다면 그것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노예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승인 중독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마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배려를 하고, 더 많은 희생을 하며, 더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춥니다. 하지만 마약이 그렇듯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칭찬 하나에도 행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확신, 더 강한 애정 표현, 더 절대적인 승인을 요구하게 되죠. 결국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 평생을 헤매는 감정적 갈증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지독한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혼자서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내가 완성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완전한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일 때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 빈자리를 상대방으로 채우려 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결핍의 결합일 뿐입니다. 결핍된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를 갉아먹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서도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외로움, 롤리니스 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결핍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 살러투드 은 스스로 선택한 즐거운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승인 중독자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죠. 하지만 가치 있는 남자는 고독을 즐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며 자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구축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하나의 완성된 퍼즐이라고 말이죠. 당신은 이미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진 완벽한 그림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마지막 조각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멋진 그림 옆에 나란히 놓이는 또 다른 멋진 그림이어야 합니다. 네가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가 아니라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고 멋지지만 너와 함께라면 그 즐거움이 2배가 되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완전한 존재의 마인드셋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가득 찬 남자는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면 고마워라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저 사람은 저런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가치의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타인의 승인을 포기하고 혼자서도 행복해 보일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미친 듯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세상에서 아무런 승인 없이도 당당하고 만족해 보이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타인에게 엄청난 자신감과 높은 사회적 가치로 읽힙니다. 대체 저 남자는 무엇을 가졌기에 저렇게 여유로운 걸까? 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리며 가슴 졸이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십시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당신만의 취향을 만들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들에 몰두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무적의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걸할 필요가 없기에 당당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남자의 자유이자 힘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내면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 단단해진 내면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당신의 가치를 각인시키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스테프 2에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스테프 3에서는 그 주인공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바로 전략적 무시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뜨거운 관심보다 차가운 부재가 상대방의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든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많은 분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는 스테프 3 전략적 무시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무시라는 단어 때문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상대를 무시하라고. 이건 너무 비겁한 밀당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전략적 무시는 상대를 공격하거나 상처 주려는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가치 관리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느낄 때 그 물건이 항상 우리 눈앞에 널려 있고 언제든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다면 과연 그 물건이 특별하게 느껴질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흔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귀한 것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상대방에게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 같은 존재였습니다. 상대가 원하면 언제든 문이 열려 있었고 어떤 요구를 해도 친절하게 응대했으며 연락만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극한 정성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서 당신은 언제든 이용 가능한 무료 서비스로 낙인 찍혔습니다. 편의점이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경외심을 느끼거나 그곳을 특별하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냥 필요할 때 들러서 쓰고 나오는 곳일 뿐입니다. 이제 그 편의점 간판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략적 무시란 바로 이 가용성, 어베일러빌러티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대방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답장하는 습관부터 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메시지를 보낸 지 1초 만에 답장을 보내는 것은 나는 너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라는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일을 먼저 하세요.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여유가 생겼을 때, 혹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답장을 보내세요. 여기서 핵심은 일부러 늦게 보내기 위해 타이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결과로서 답장이 늦어지는 자연스러운 부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 작은 변화에서 거대한 균형의 붕괴를 느낍니다. 평소라면 바로 왔을 답장이 왜 안 오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나?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생각이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이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있을 때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략적으로 물러나 공백을 만드는 순간 상대방은 그 빈 공간을 당신에 대한 궁금함과 갈망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략적 무시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말 중요한 상황일 때까지 무시하는 것은 그냥 무례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제가 말하는 전략적 무시는 당연하게 여기는 호의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 당신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행동, 그런 무례함에 대해 침묵으로 응답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너는 당연히 나를 이해해주겠지라고 믿는 상대방에게 내 친절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내가 존중을 보였을 때만 제공되는 특별한 보상이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불안함을 느끼고 그 불안함은 곧 당신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추구하는 입장에서 추구받는 입장으로, 즉 을에서 갑으로 프레임이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당신이 더 이상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부재의 힘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부재를 통해 만든 긴장감을 어떻게 유지하고 상대방이 당신을 더 깊이 갈망하게 만드는 미스터리를 구축할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스테프 4 카드 쥐기입니다. 모든 패를 다 보여주는 바보 같은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의 다음 수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심리적 포커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읽기 쉬운 열린 책이 아니라 반드시 열어보고 싶은 비밀 금고로 만드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아주 정교한 심리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스테프 4 카드 쥐기입니다. 앞선 단계에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나에게 돌리고 전략적으로 무시하며 공백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즉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적게 드러낼수록 권력은 당신의 손에 들어온다. 여러분, 포커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좋은 카드를 가졌는지 은근히 과시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패를 조금씩 흘립니다. 나 이번에 꽤 괜찮은 카드 잡은 것 같은데 라며 확인받으려 하죠. 이건 관계에서 승인 구걸 프레임을 가진 남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고수는 다릅니다. 그는 차분하게, 조용하게 자신의 카드를 가슴에 꽉 쥐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상대방은 비로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대체 뭘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완벽하게 이해한 것보다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한 끗이 부족한 것에 훨씬 더 강하게 집착합니다. 이를 자이가르니크 효과, 지거닉 이펙트라고 하죠. 미완성된 과제나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을 끝까지 기억하고 해결하려는 본능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약간의 미스터리를 남겨둘 때 상대방의 뇌는 당신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가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 과잉 공유, 오버쉐링입니다. 상대방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혹은 나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과거, 상처, 가치관, 현재의 감정 상태를 한꺼번에 다 쏟아냅니다.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겪어서 지금은 이래라며 자신의 모든 패를 다 보여주죠. 당신은 이것을 솔직함이나 깊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는 열린 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열린 책을 신중하게 읽지 않습니다. 대충 훑어보고는 그대로 덮어버리죠. 더 이상 파헤칠 겹이 없고 알아내야 할 비밀이 없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추구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카드를 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감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일일이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뭐 하고 지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운동 좀 하고 책 읽고 공부하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카드를 다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대신 이렇게 답해보세요. 그냥 이것저것 재밌는 일들에 몰두하고 있어. 나중에 기회되면 얘기해줄게. 짧지만 명확하고 약간의 여지를 남기는 대답. 이것이 바로 카드를 쥐는 법입니다. 상대방은 이제 재밌는 일이 대체 뭘까? 라고 궁금해하며 당신과 다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불가야함을 남겨둘 때 상대방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에 대한 가치는 더욱 상승합니다. 미스터리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을 쓰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는 상대방이 수혜자였지만 이제는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이라는 성벽을 넘기 위해 노력하는 추구자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매력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함에서 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모호하게 행동할 때 당신은 비로소 읽기 힘든 하지만 반드시 읽고 싶은 매혹적인 책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도 그들이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세요. 당신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당신의 진짜 생각은 무엇일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쥐고 있는 카드의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침묵의 힘과 미스터리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전략을 하나로 묶어 관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 차례입니다. 다음 단계는 스테프 5 상황 반전입니다. 추구하던 입장에서 추구받는 입장으로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그 짜릿한 역전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고 당신을 잃었다는 사실에 전율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한 남자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증명하는 가치 있는 남자가 되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전략과 마인드셋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모든 것이 마법처럼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에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와 승인에 맞춰 살아온 당신에게 갑자기 경계를 세우고 침묵하며 자신을 우선시하는 행동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변화에 당황하며 공격해올 때, 혹은 갑자기 찾아오는 지독한 고독감에 휩싸일 때,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다시 예전의 그 착한 남자가 속삭일 겁니다. 그냥 예전처럼 잘해주면 편해질 텐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불안함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낡은 껍질이 깨지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성장통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꼈던 그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사실 당신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증거였고, 이제 그 의존의 끈을 끊어내고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오는 당연한 진통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그 비누 조각으로 돌아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왕관을 쓰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에 불편해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당신의 단단함과 여유에 매료되어 다가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떠나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삭제되어야 할 오답이었고, 다가오는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정답 같은 사람들일 테니까요. 이제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배운 6단계 전략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매일의 작은 승리가 모여 결국 당신을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만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면, 혹은 억눌려 있던 당신의 자존감에 작은 균열이라도 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당당한 남자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형제들이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남자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에서 나가셔서 당신의 머리 위에 놓인 그 보이지 않는 왕관을 고쳐 쓰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더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